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수능 국어 독서 지문 중에서 법지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법지문은요, EBS 수능 완성 중에서 실전 모의고사 1회에 나왔던 그 불확정 개념하고 제가 지금 핑크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런 개념들에서 연계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12번 문제가 사례 문제가 하나 약간 오답률이 높은 것이 있긴 하지만, 지난번 9월달 모의고사처럼 계산 문제도 안 나왔고요. 네, 특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EBS 연계 지문을 충실히 읽어봤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다른 법지문 나왔던 수능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 즉 A에 해당하면이 요건이고 B를 해야 한다가 효과죠. 그렇게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법조문에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불확정 개념이라는 말뜻은 뭐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에도 나왔던 개념이기 때문에 네, 다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믿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결국 이 지문에는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민법에 대한 것이 하나의 문단으로 나와 있고, 또 중간 이후 부분에 가서는 또 행정법령에 대해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민법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이 법조문에서 요건은 뭐겠습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이게 요건. 또 효과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을 할 수 있다. 이게 효과죠. 자, 그러니까 이게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하는 거, 원래 누구한테 손해를 입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실제 재판에서 그걸 증명을 해야지만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증명할 필요도 없이, 물론 뒤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너하고 나하고 이런 계약을 했는데 나한테 만약에 이런 손해가 발생하면 내 손해는 얼마쯤 된 걸로 치자, 그렇게 계약 내용에 적어두는 겁니다. 그런 게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약 내용에서 정한 손해를 얼마 발생했다고 치고 그걸 물어주기로 하자, 그런 예정된 금액이 부당히 과다, 그냥 과다도 아니고 부당히 과다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하다는 것도 사실 불확정하고 애매하죠. 또 과다하다는 것도 역시 좀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건 자체가 상당히 불확정 개념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자, 일단 감액해야 한다도 아니고 감액할 수 있다 자체가, 이건 자체가 재량이고요. 거기다가 적당이란 것도 어느 선으로 감액을 하는 게 적당한지, 이것도 법원의 재량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효과 쪽에 있는 불확정 개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그러면 위약금이라고 하는 거 쉽게 여기 글자를 풀어서 본다면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주는 돈, 그것이 위약금일 텐데, 손해배상 예정액도 위약금이고, 그리고 위약벌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주는 돈이 위약금 속에 손해배상 예정액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야. 뭐 우리 방금 손해배상 예정액의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쉽게 이것도 이해가 되겠죠. 뭐 이렇게 너와 나의 계약에서 나한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나의 손해는 얼마가 되는 걸로 치자, 그걸 갚자, 그런 의미에서 손해배상 예정이니까 뭐 이렇게 위약금의 일종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위약벌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벌자가 들어가니까 페널티, 제재 같은 그런 딱 느낌이 들죠. 역시 그 정의도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제재. 그냥 단순히 뭐 손해가 얼마큼 발생한 거에 대해서 배상하고 그런 게 아니고, 계약 위반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벌 자체입니다. 벌 자체. 그러니까 위약벌이란 용어를 쓰고 있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위약벌이란 개념이 손해배상액 예정액 개념보다 좀 더 약간 무섭다고 해야 될까? 좀 더 뭐랄까, 좀 중한 느낌이 드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럼 누구누구가 계약을 위반하기로 했을 때 얼마 주기로 한다, 그런 내용이 위약금이 계약 중에 정해져 있을 때 이걸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볼 건지 아니면 위약벌로 볼 건지,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증명은 손해를 배상받아야 될 손해배상 채권자가 그걸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그렇게 일단 1문단을 끝맺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첫 문단에서 손해배상 예정액도 위약금이고 위약벌도 위약금인데,
그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위약벌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다루어진다. 그럼 왜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고 과연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을까? 그렇게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해소하는 내용이 바로 아래에 쭉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되는 경우하고 위약벌로 취급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 제가 별표시 해놓은 것처럼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1문단에서 위약금도 위약금 속에는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 다 포함되는데 그 성격이 어느 것인지 증명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본다. 자, 일단 그렇게 확실히 개념을 다지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자, 보통 확실히 이 법지문이 많이 콤팩트하게 짧아진 게 보통 예년 같으면은 뭐 일단 채무자, 채권자 또 채권 채무 개념부터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권이란 뭐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 그리고 그렇게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채무, 그리고 그런 누구누구한테 어떤 행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채권자, 또 거기에 대응해서 의무를 지는 자가 채무자. 그거부터 쭉 몇 줄씩 쓰니까 굉장히 지문이 길어졌는데 아예 그냥 그 채권자, 채무자 그런 개념을 아예 그냥 생략을 해버렸네요. 아마도 워낙 또 수험생분들이 독서지문에서 뭐 실제 평가원 시험도 그렇고 여러 각종 교재에서 워낙 그런 개념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인지 그런 개념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아마 그래서 그냥 설명 없이 막바로 채무자, 채권자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개념도요. 이것도 뭐 우리가 독서지문에서 많이 봤던 다른 용어로 바꾼다면은 채무 불이행이라고 또 바꿀 수가 있겠죠. 네,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거니까요. 하여튼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자, 그러니까 실제 손해액하고 실제 손해라고 증명된 액하고 손해배상액으로 미리 손해배상 해주기로 미리 예정된 금액하고 둘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요. 실제 손해로 증명된 액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더 크다. 그럼 그걸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옆에다가 맥시멈 개념으로 적어놨습니다. 네, 자, 근데 거꾸로요. 손해배상 예정액은 뭐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는 숫자로 예를 들자면 100으로 정해놨는데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금액은 120만 원, 120이다. 그렇게 아무리 증거를 내서 증명하더라도 실제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는 걸 계약에서 정한 게 이 채권자 측에서는 뭐 손해를 힘들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채무자한테는 맨 처음 계약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는 더 채권자한테 물어주지 않아도 될 또 그런 또 채무자한테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네요. 네,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다시 이 부분 정리하자면은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계약에서 정해져 있으면 실제 손해가 얼마라고 증명되든 간에 하여튼 손해배상 예정액까지만 한도로 최고 한도로 받아간다. 네, 일단 그게 맥시멈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한편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네, 일단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큰 차이점이 갈라집니다.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아까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위약벌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위약벌 그 페널티에 대해서 아무리 이건 너무 센 거 아니야? 그렇게 법원이 생각하더라도 감액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큰 이익이 또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위약벌이라고 하는 거 한번 정하면 어마어마하네요. 일단 아무리 금액이 좀 제3자가 봤을 때 너무 세다고 할 경우에도 법원은 감액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거 플러스해서 손해 액수 증명하면 증명한 손해액만큼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만큼 어마어마한 성격이 위약벌이라는 그 개념 속에 있다고 이렇게 구별이 됐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 불확정 개념이 민법에 사용된 예를 들면서 손해배상 예정액 또는 위약벌 그걸 가지고 지금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을 가지고 지금 12번 문제 사례 문제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12번을 먼저 보고 그 다음 행정 파트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2번 가겠습니다. 네, 12번은 오답률이 63%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법지문보다도 별로 뭐 계산 문제도 아니고 또 추론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지문하고 대조만 하면은 뭐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의외로 오답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자, 아마 이게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뭐 감액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뭐 실제 손해는
80밖에 안 되는데 위약금 약정을 100으로 했다, 그런 거에서 좀 혼선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일단 차근차근 좀 평소에 나오는 법규문에 예에 맞춰가지고 제가 좀 개념을 보충했습니다. 일단 사례에 주어진 게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 다른 법규문 교재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으로 갑은 물건을 팔았으니까 매도인, 을은 물건을 샀으니까 매수인이고요. 이 채권 채무 개념을 또 여기서 적용시켜서 지위를 정의한다면은 일단 그 갑은요, 이게 그 매수인인 을한테 매매대금, 그 100원이라고 하는 100이라고 하는 매매대금을 나한테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채권자인데, 거꾸로 또 매수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판 물건을 또 매수인한테 넘겨줘야 될 그런 또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채권자이면서 채무자인 거고요. 또 매수인도 마찬가지로 그 갑한테 매매대금 100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있으니까 채무자인데, 거꾸로 또 매도인인 갑으로부터 자기가 산 물건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즉 나한테 물건을 넘겨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까 또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다른 법주문에서 이런 용어들 종종 나오던데요. 네, 이런 경우 보고 쌍무계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서로가 각자 상대방에 대해서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을 때, 즉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될 때, 그렇게 서로 간에 쌍방이다, 채무가 있다는 그런 계약이라는 의미에서 쌍무계약이라는 표현도 가끔 법지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관계고요. 그 후 갑이 계약을 위반하여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 상황이 지금 가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상황에 맞게 지금 선지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서 우리 80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고, 여기서 주어진 상황과 선지를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을이 갑으로부터 뭐 손해배상 예정액이든 위약벌이든 간에 하여튼 돈을 받아내야 될 채권자 입장으로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네. 을이 이제 이렇게 손해배상의 예정이든 위약벌이든 간에 하여튼 갑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될 채권자 입장으로 일단 주어져 있고요. 자, 먼저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거 뭐 손해배상 예정액도 당연히 없었던 것이고, 결국 실제 손해가 80 발생했다고 하는 걸 을이 증명을 해야지만 갑한테 받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그렇게 감을 잡고 일단 먼저 선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적어 놓죠. 네, 위약금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을은 자기 손해가 진짜 80이라고 증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1번 선지 보겠습니다.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아니죠. 네, 여기 위약금 약정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을이 자기 손해 증명 못하면 손해배상 받아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이 을한테 80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게 되죠. 그런 판결 나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단 80 지급하라는 그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 감액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죠. 네, 앞부분에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에 대한 건 여기서 끝이고, 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나는요,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에서 만약에 을한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갑이 100은 준다. 실제 손해 발생이 얼마든지 간에 100은 준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100을 계약을 위반한 거에 대한 대가로 책임으로 100을 주는데, 그 성격이 이것이 아마 을은 분명히 위약벌이라고 주장을 했겠죠. 근데 아마 그게 위약벌이라고 증명이 되지 못했을 거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경우 보겠습니다. 일단 나에 맞는 선지를 보기 앞서가지고 일단 위약금 작정을 했는데,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아니면 위약벌인지 증명을 을이 못했다고 했으니까 결국 요거는 뭘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볼 수밖에 없죠. 이 100이라고 하는 금액은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 예정액의 경우에는 여기서 일단 주어진 전제는 을한테 실제 발생한 손해는 80이지만 100 정했으니까 100을 맥시멈으로 다 줘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법원이 봤을 때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하면 또 생각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다 지문과 대조해서 먼저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2번 선제 보겠습니다.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이게 것이 맞네요. 네. 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한 그 채권자에 대한 장점이 이렇게 실제 손해가 그 금액보다 작거나 말거나 간에 하여튼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손해를 좀 아주 증명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일단 이렇게라도 발생했다고 증명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는데 부당이 과다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으니까, 뭐 이게 손해가 80인데 그 손해배상 예정액 금액 100 정한 것에 비해서 실제 손해가 80까지 발생했다. 이거 그 금액을 100으로 정해놓은 게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겠네. 그렇게 하고 감액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손해액이 얼마인지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까지는 실제적으로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손해를 적극적으로 막 나서가지고 막 굉장히 열심히 증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이번 선지 정리하자면은, 자, 의뢰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아무리 100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일단 100을 맥시멈으로 정한 이상은 100 줘야 되고요. 근데 그것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딱 지문하고 이 보기하고 딱 맞는 적절한 선지가 돼서 2번이 답인데, 아마 2번을 답으로 고르지 못한 이유가 실제 손해는 80밖에 안 되는데 갑이 을한테 100씩이나 줘야 되고 이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개념하에 이렇게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는 제도를 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그게 지나치게 심할 경우에 대비해서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그런 조문도까지 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지문하고 잘 대조를 해서 이 제도를 이해를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계속 나에서 이어지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나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는 앞에까지는 맞았네요.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라도 갑이 을한테 100 지급해야 되죠. 왜냐하면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무조건 100을 주기로 했으니까. 자, 그런데 다만 부당히 과다하다고 법원이 볼 때는 감액할 수 있죠. 네, 여긴 없다가 틀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경우에 대해서 봤는데, 혹시 이제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보기에는 을한테 80의 손해를 입혔다. 그리고 을이 지금 80의 손해를 입었다. 그렇게 전제가 주어졌는데, 아니 무슨 손해를 증명한 경우가 있고 증명하지 못한 경우가 있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죠. 여기서 보기 전제에서 주어진 을한테 80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건 일종의 뭐 출제 유연적 시점, 뭐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거죠. 네, 제가 비유하는 표현으로 전지적 시점 이렇게 썼습니다만, 뭐 출제자께서 이렇게 출제자만 알고 있는, 출제자는 아니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그런 작가처럼 그렇게 전지적 시점에서 을한테 80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거나, 아니면 을 자기가 생각하기에 80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거나, 요걸 또 제가 비유적으로 쓰자면 을 1인칭 시점 그렇게 썼는데, 이렇게나 이제 이런 의미의 80이고요. 이제 실제 재판에서는 아무리 뭐 출제자가 이렇게 80 손해가 발생한 거 알고 을 자기가 80 손해 입었다고 생각해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지 못해서 판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로 이 차이점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제가 을이 80 손해 입었다고 주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미 다 증명된 거 아니냐. 그렇게 혹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근데 요번에는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시무시한 효과가 따라오겠네요. 네. 위약벌임이 증명되었으니까 이제 무시무시한 효과가 따라 나옵니다. 자, 그것이 이제 4번, 5번 선지입니다. 4번 선지 보면은 다해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하고, 왜냐하면요, 벌써 위약벌 100에다가 실제 손해로 증명한 금액 80 다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금액은 법원이 감액할 수 없는데 감액할 수 있다. 요것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딱 언뜻 보기에, 아니 80 손해 증명된 거 그거 다 지급한 거에다가 100까지 더 주고 180 이건 너무 좀 심한 거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법원이 감액해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문제를 푸는 정의관념에서 생각할 때 4번이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아마 4번을 답으로 많이 골랐을 것 같은데, 네. 4번을 아니죠. 3번? 네. 4번을 많이 골랐을 것 같은데 이제 전혀 지문 내용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이 위약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효과가 막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 손해 발생한 거 줘야 되고, 위약벌로 정한 금액 줘야 되고, 법원은 감액할 수 없고, 네. 그리고 5번 선지 보겠습니다. 또 다입니다. 다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은 을에게 80 지급해야 되고, 아니죠. 손해 증명되지 못하면, 지금 여기서 80이라고 하는 건 출제자만 알고 있는 80이고, 판사는 이걸 80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80까지는 지급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갑이 을한테 줘야 되는 돈은 뭘 줘야 됩니까? 100. 위약벌 100을 줘야 됩니다. 위약벌. 네. 100을 줘야 되고, 근데 그 금액은 법원이 감액을 할 수가 없죠. 없다는 맞았는데 앞에 80 금액이 틀렸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2번 사례 문제 이렇게 살펴봤고요. 계속 이제 행정법령 관련돼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그 문단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걸 보기 앞서서 10번 여기 그 내용을치 문제 1, 2, 3번 선지가 이 민법
불확정학에서의 불확정 조문 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들이기 때문에 일단 10번에 1, 2, 3번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번,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는 모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지금 손해배상 예정액의 규정을 좀 조문을 예로 들었습니다. 2번, 법원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적용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요. 5번, 불확정 개념이 사용한 법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 그럼 답은 4번, 5번 중에 있겠습니다. 네, 계속 지문 계속 읽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 근데 요 이하 부분은요, EBS는 수능 완성에 있는 내용하고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다. 그러니까 우리 수능 완성에도 법조문에 뭐뭐 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고,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우리 수능 완성에 나온 예로는 뭐뭐 할 수 있다. 그렇게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재량행위다. 자, 기속행위 재량행위 개념 역시 수능 완성에 나온 개념이고요.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재량 행위다. 이것도 당연한 말씀이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문단, 행정청은 재량으로 이제 법령이 아니고 행정청이 정하는 겁니다. 재량으로. 그러니까 그 재량 준칙을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고, 뭐 정한다면 또 행정청이 적절히 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 준칙이라 한다. 자, 이 재량 준칙의 성격은 뭐냐면 법령은 아닙니다.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다. 다만 이 다만이 중요하겠죠. 특정 요건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 그게 왜겠습니까? 당연히 평등하게 취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행정청은 평등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이게 다른 법규문 같은 데는 또 이런 원칙을 가리켜서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량 준칙이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국민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부적으로 행정청을 자체를 구속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서 재량 준칙대로 그렇게 행정작용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딴 사람들은 또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신뢰를 지켜줘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행정청 스스로를 구속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문에는 안 나온 얘기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낼 것 같으면 요 재량 준칙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례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평가원이 아마 법지문을 쉽게 내려고 아마 마음 먹으셨는지 이 재량 준칙에 대해서는 또 사례 문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혹시 이 재량 준칙의 의미에 대해서 좀 쉽게 제가 인터넷에 나온 예를 찾아보고 간단히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예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행정법령에 어떤 식당이 만약에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사용할 경우에 구청장은 3개월 이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3개월 이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그런 재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해도 되고, 뭐 2개월 해도 되고, 3개월 해도 되고, 뭐 1개월 반 해도 되고, 다 구청장한테 재량이 주어져 있는데, 이제 구청 내부에서의 재량 준칙을 정한 거는 첫 번째 걸리면 그냥 1개월 영업정지 시키고, 두 번째 걸리면 또 2개월 영업정지 시키고, 세 번째 걸리면 3개월 영업정지 시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준칙을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거대로 반복해서 만약에 식당들한테 영업정지를 쭉 해오는 그런 행정작용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이것이 관행처럼 일단 굳어지게 되면은 평등 원칙상 결국은 행정청은 요거대로 지켜야 된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다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구청 내부에서 정한 이 재량 준칙으로 첫 번째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거 썼을 경우에 첫 번째 걸리면 1개월만 정지, 두 번째 걸리면 2개월만 정지, 세 번째 걸렸을 때 3개월 정지, 그렇게 쭉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오픈한 식당도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 쓴 거 한번 걸렸는데, 그래도 앞에 다른 같은 동네 식당들도 처음에 걸렸을 때는 1개월밖에 정지 안 먹었으니까 나도 1개월밖에 정지 안 먹겠지. 그런데 웬걸 난데없이 갑자기 구청장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뭐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한 좀 식당들은 좀 엄하게 제재를 해야 돼요. 그런 입장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첫 번째밖에
처음 걸린 것밖에 안 되는데도 갑자기 3개월 영업정지 딱 그렇게 때려버리면 완전히 그 신뢰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아무리 재량 준칙은 구청장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도 그것이 쭉 반복되다 보면은 또 주변의 식당들한테도 일종의 신뢰 같은 것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결국 이 재량 준칙대로 행정 준칙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는 것도 나왔다. 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재량 준칙에 대한 문제가 11번에 있으니까 11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11번 재량준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1번 선지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이 아닌 건 맞죠. 그런데 인위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한다. 그러면 재량준칙에 불확정 개념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원래 법령에 불확정 개념이 있는 걸 그걸 재량 행사를 명확히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재량준칙을 만든 건데요. 그리고 역시 그 지문 내용에도요. 이렇게 행정작용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네.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재량준칙을 만든 거기 때문에 재량준칙까지 이렇게 이리적이지 않은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면 또 그럼 그거 가지고 재량준칙의 준칙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1번 땡이고요. 2번 선지 재량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기속행위다. 잘 나가다 여기 틀렸네요. 기속행위가 아니고 재량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재량행위. 네. 그 다음에 3번 선지 재량준칙으로 규정된 재량 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들을 정해야 된다. 이거는 좀 반복이라는 말이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어가지고 살짝 좀 현혹되기 쉬운 건데요. 자, 일단 재량준칙은 그 행정청이 재량껏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거기서 정한 기준대로 좀 어느 정도 반복되어서 관행이 생길 경우에는 이제 그거대로 따라야 된다. 그런 내용이지. 재량준칙을 처음 정할 때 기존에 재량준칙 없을 때 반복되어 온 행사 기준대로 재량준칙 정해야 된다. 그건 완전히 앞뒤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재량준칙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그 재량준칙 내용대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여기 지문에 나온 거지. 재량준칙을 정할 때 그 내용을 반복되어 온 행사 기준대로 정해야 된다. 그건 결국 말이 안 되는 앞뒤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썼듯이 간단히 뭐 정리하자면 선후관계 오류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3번 선지 보겠습니다. 재량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은 특정 요건 하에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아니죠. 재량준칙 없어도 그만입니다. 재량준칙을 정할지 정하지 않을지도 역시 그 자체가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꼭 재량준칙이 정해져야지만 이 부분이 틀린 거고요. 답은 그럼 5번이 되겠네요. 재량준칙이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작용을 할 때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마지막 문단에도 나왔지만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대로 따르지 않더라도 재량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법령 위반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반복돼서 관행이 쌓이면은 이제 그것대로 따라야 된다. 그런 말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기 선례라고 하는 것도 뭐 반복되는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두 번밖에 그런 예가 없다면은 뭐 반복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은 재량준칙대로 뭐 따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문 마지막 문단의 내용에 의하면. 네. 하여튼 근데 심지어 지금 선례조차 없기 때문에 뭐 충분히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구청장 방침이 변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르게 재량준칙보다 좀 재량준칙 종전과하고는 선례와 다르게 얼마든지 행정작용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인 13번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아까 10번 문제, 내용을 친 문제 4번, 5번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4번, 불확정 개념이 사용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인 경우보다 기속행위인 경우가 많다. 이것이 아니네요. 네. 이건 뭐 내용만 봐도 완전히 어긋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량행위인 경우가 당연히 많죠. 불확정 개념이 사용됐다는 것 자체가 많은 재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니까요. 네, 틀렸습니다. 5번 선지 보겠습니다. 불확정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법집행작용, 이게 행정작용이죠. 이걸 규율하는 법령, 이것이 행정법령이죠. 아까 행정법령 여기 바로 있네요. 네, 굳이 뭐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개인 간의 계약관계를 구율하는 법률, 이게 아까 지문 속에 나온 법률이 뭐겠습니까? 민법이었죠. 모두 적용된다. 그러면서 두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걸로 이 지문을 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4학년도 수능 국어 법지문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